서울에서 그리는 한반도 스케치북. 오늘은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성큼 들어와서 살고 계신 분들이죠. 북한 이탈 주민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들 모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가장 최근에 북에서 오신 분 같습니다. 크리에이터 장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북한 이탈 주민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죠. 연세대 통일클러스터 연구위원 오중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코로나로 북한이 봉쇄되기 직전까지 북에 계셨던 크리에이터 장혁 씨의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온 장혁이라고 합니다. 1988년에 북한의 청진지방에서 태어나서 북한의 이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과학원 연구원 생활을 10년 정도 하고요. 2019년 11월 북한을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2년차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주제는요. 북한 주민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키워드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키워드라서 제가 어떻게 내용을 함축드려서 설명드려야 할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의 어려움하고 생각할 때는 여행의 자유가 없고 폐쇄되고 독재국가에서 살고 빈곤한 경제활동, 그 외에도 인권을 침해당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요, 제가 이번 시간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 주민으로 살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 국제사회를 적으로 돌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의 대북 제재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북한 정권의 잘못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은 필연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경제생활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사실 주민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권이 바로 처신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건데요.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 북한 주민들 스스로는 국제사회가 우리의 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늘 사회주의 정권들이 그러하듯이 체제 결속을 위해서 주민들이 좀 해이됐다 싶으면 북미 관계를 갈등을 조장시키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을 당의 두리의 통치에 결속시키려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미국과 자본주의와 자기들이 상대해서 싸워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떨쳐낼 수가 없고요. 이로 인해서 꾸준히 받는 교육 중에 하나가 우리는 사회주의 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자본주의와 싸우는 투쟁을 하는 전사들이다라는 각인을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 사는 정상적인 주민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제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인구, 70만 인구가 다 틀리고 자기들 2,500만은 맞다는 이론이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주입시키는 이론인데요. 어쩌면 그들이 다 맞고 우리가 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를 경험하게도 됩니다. 자, 이런 투쟁 속에서 살게 되면요. 주민들의 일상이 투쟁이 되고 혁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이런 말을 정말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20일 전투, 200일 전투, 이 전투가 끝나면 또 다른 전투, 사람들의 삶이 그냥 전투입니다. 전투라는 말은요. 정말 평온하고 행복할 권리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민들의 삶을 고도의 긴장과 불안 속에 국가가 인위적으로 몰아넣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런 속에서 사는 주민들은 나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추구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부끄럽고 미안한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왜 이런 불합리, 이런 가난, 이런 인권 침해 속에서도 큰 의견을 부리지 않고 묵묵부답하며 사는 걸까요? 자, 이것은 북한 주민들이 태어날 때부터 받는 집단주의 가치관에 관한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조직 생활을 시작했다는 말을 많이 하실 겁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이 가진 특성으로 인해서 그 조직에 들어가는 일원에 큰 압력을 부여하고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힘듦,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북한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학년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조직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렸을 적에는요. 조직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느 만큼 크고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는지 체감을 잘 하지 못해서 조직에 대항하고 조직에 맞서는 그런 행위가
자발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일개인으로서 조직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대항하는 순간 처참하게 깨지게 되는 거고요. 북한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일개인의 훌륭함과 특별함을 내려 찍어 누르고 조직의 권위를 확보하는 그런 집단주의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주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런 구호에서 나오듯이 나 개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 앞에 양보하고 물러서고 하는데 상당히 익숙해지게 되면서 개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추구하는 이런 자기 의견을 내는데 주춤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국가의 권위를 앞에다 놓는 이런 교육에 서서히 세뇌당하게 되는 거죠. 사회주의, 집단주의 가치관에서 가장 문제로 되는 것은요, 일개인의 행복할 권리, 일개인의 소중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에서는요, 나 스스로의 행복과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사실상 문제로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의 행복과 나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철저히 나쁘다고 교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집단이라는 가치관을 중시하면서 집단을 위해서 나의 행복과 권리를 희생하라고 강요를 당하는 거죠. 자, 이런 건강하지 못한 사회관에서 이제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형성이 되게 되면요, 이런 집단주의 환경 속에서 일개인은 본인의 희망과 선택에는 관계없이 헌신과 희생을 강요당하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어느 만큼 행복하고 어느 만큼 소중한 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실 높은 경지에 희생과 헌신을 스스로 강요당하게 되면서 그들의 정신관이라든가 세계관이 사실 많은 모순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최근 그래서 북한에서 사는 젊은 세대들도 이런 문제가 많이 큰 문제로 부상하게 되는데요. 집단주의냐 사회주의냐, 바꿔 말하면 집단주의냐 개인주의냐, 사실 이 문제가 북한의 젊은 세대들에게 거대한 선택의 장애입니다. 최근 북한의 이제 사회 교육을 받고 크는 젊은 세대들은요, 공산주의 도덕이라든가 사회주의 윤리 이런 과목에서 조직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실제 생활에 나가면 인간의 개인 이기주의와 탐욕을 철저히 나쁘다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 생활에 나가게 되면 배운 것과 그 현실은 너무나도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그 관리를 부모로 둔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빠는 이런 집단주의를 남보다 앞장에 서서 외치면서 사실 집에 들어와 사는 행동은 그와 반대로 되게 하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직접 보면서 목격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가정을 두게 되면 애들 스스로가 배운 것과 현실 사이에 거리감을 너무 크게 느끼게 되고 본인들이 어느 만한 절충선에서 자기의 세계관을 정립해야 될지 많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사회 군간을 이루고 있는 도덕과 정의, 경제생활의 모순 속에서 도덕관을 정립하는 것이 현재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또 이렇게 자유를 누려보지 못하고, 물론 사람 사는 것이 아니지만 날 때부터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보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지 않고 그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으로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개인주의냐 집단주의냐 하는 딜레마, 그리고 사상이냐 물질이냐, 이런 선택이 북한 주민으로 살아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한 경험과 알찬 강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에서 오신 분들은 내가 좀 만나봤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실 오중문 박사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북한 주민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이제 만나기 전에 가벼운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북한에 사는 병아리들은 어떻게 우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답은 바로 피양피양이라고 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웬 피양피양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병아리들이, 북한에 있는 병아리들이 피양피양이라고 우는 이유는 바로
평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병아리들도 피양피양이라고 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북한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북한 사람들도 대부분 평양에 살고 싶어 하고 거기서의 삶을 꿈꾸게 되는데요. 특히 평양과 평양이 아닌 곳은 같은 북한이라고 하더라도 워낙 큰 삶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병아리도 피양피양이라고 울면서 북한에서 평양에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을 생각을 하고 보게 될 때 이렇게 그들의 삶과 그들의 그런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북한에 대한 키워드는 세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하나는 공존이고 다음은 특성, 세 번째는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존입니다. 북한에서 주민들은 계획과 시장의 공존, 그리고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사회에서 공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사회에서 살다가 남한에 오게 되면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남한에서 갑자기 시장 경제와 개인주의에 적응해야 하다 보니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어떻게 보면 특성을 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주의라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남한이라는 사회에 오다 보면은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과의 약간 좀 특성이 있어가지고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재창, 김영만이 연구한 탈북자들의 심리적 특성이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는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 주민과는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고증관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표를 보시면 가치관에서 탈북자들은 남한 주민들에 비해 개인이나 가족보다는 나라를, 출세보다는 부모 봉양을, 인생을 잘 사는 것은 풍부하게 사는 것보다 깨끗이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탈북자들이 남한 주민들에 비해 전통적 가족주의, 전통적 집단주의, 사회의식, 전통 위계의식에서 유효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에서 남한 주민들은 탈북자들에 비해 반항적, 비판적, 이기적, 경쟁적으로 지각하는 등 탈북자 스스로가 평가한 특성보다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외감의 경우에는 탈북자들은 소외 영역에서는 1로부터 소외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외 유형에서는 무력감이 가장 높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소외감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와가지고 약간 차별의식이라든지 오히려 그 남한에서 그 일을 시키시는 분들도 오히려 이제 조선족들 더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무력감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 주민과 이렇게 다른 특성을 보이고 이들이 지금 현재 정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원입니다. 표를 보시면 통일부의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제도는 크게 7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착금, 주거, 취업, 사회복지, 교육, 정착 도우미, 보호 담당관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착금은 기본금, 장려금, 가상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기본금으로는 1인 세대 기준 800만 원을 지급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 장려금은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차이를 두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1,800만 원, 지방은 2,1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탈북민이 수도권에 취업하는 비율이 더 높다 보니 지방에 취업할 경우에는 더 많은 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거는 탈북민이 한국에 오면 임대 아파트를 알선해주고 주거지원금은 1인 세대 기준으로 1,6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취업도 북한 이탈 주민은 취업보호 담당관이 취업에 도움을 주고 직업훈련 기간 중에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서 남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착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탈북민에 대한 지원과 돌봄이 잘 운영된다고만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를 보면 북한에서 학문의 자유를 갈망하며 탈북한 천재 수학자 이학성이 나옵니다.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북쪽에서 나의 수학은 오로지 무기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이런 북한이 싫어서 남쪽에 오니 남한 사람들은 그저 좋은 대학에 가고 돈 많이 버는 직장에 가는 수단으로 쓰인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북한의 삶에 염증을 느껴 남한에 왔지만 남한의 삶도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북한 주민으로 남한에 산다는 것은 새로운 사회에 다시 적응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키워드로 제시한 공존,
공존이라는 단어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남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반도가 함께 살기 위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 홀다하면 앞으로 올 통일도 기약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온 통일의 일꾼인 탈북민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쭉 들어봤는데요. 같은 민족 출신이지만 완전히 다른 체제의 남북한 주민들의 다른 면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한민족 출신이다 라고 하는 뭐 사례나 장면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 네, 너무나도 많죠. 김치나 된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네, 그리고 고기를 싸 먹을 때 상추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거는 너무 닮아서 사실 막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북에서도 김치나 배추를 꼭 이렇게 네. 그거 없으면 되게 예의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차려놓고 그거를 안 준비하고 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뭐 여우한테 이렇게 긴 독일꽃 퍼먹으라고 하는 식으로 네, 상당히 놀리는 네, 그런 행동입니다. 역시 네. 김치 사랑은 네. 남이나 북이나 똑같네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네. 혹시 박사님께서는? 저도 사실 먹는 거 이야기하려다가 네. 냉면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아, 여름이고 네. 하니까 사실은 우리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네. 우리 기업인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이 올라와가지고 냉면 먹는 그 모습이 나왔거든요. 사실 그게 되게 인상적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지금 이 시기가 되게 여름이다 보니까 냉면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와 함께 더불어서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가 한민족이라고 느끼는 것은 말인 것 같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냉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평양냉면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뭐 평양냉면, 함흥냉면 딱히 네, 국적 따지지 않고 그냥 냉면은 다 좋아합니다. 배고플 때 먹으면 또 꿀맛이고요. 그러면 우리 박사님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함흥냉면이 더 맛있더라고요. 입맛이 더 한국 사람한테 더 맞는 것 같다. 아, 네.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드셔보셨잖아요. 제가 오히려 빗속에 이렇게 조상을 꼽아보면 함흥 쪽 조상이 좀 더 우세한 네, 퍼센티지로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추론을 해봅니다. 사실 뭐 입맛이라는 게 되게 빠르게 적응을 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대한민국 처음 왔을 때 이제 많은 음식들이 좀 입에 안 맞고 그런 경험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냉면 너무 맛있습니다. 굳이 뭐 국적을 따지지 않아도. 맞아요. 네, 뭐 어디가 더 맛있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명백한 거는 우리 되게 민족성이 강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즐기면서 네,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강의 중에 병아리 얘기하시면서 피양피양 하셨잖아요. 네. 저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정말 재밌었나요? 저는 사실은 그게 혹시나 너무나 썰렁한 개그로 해가지고 역시 아재 개그로 통할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재밌다고 하니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이 해주셔서 더 재미있었던 걸 수도 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정말 북에 가서 병아리 울음소리 들어보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북한학을 공부했지만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에 제가 피양피양 한 것 같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에. 네, 아주 재밌게 잘 들어봤습니다. 혹시 대한민국에서는 병아리 울음소리를 어떻게 가르치나요? 글쎄요. 병아리가 서울서울할 것 같은데 아, 네. 하지만 그건 너무나 좀 동떨어진 것 같아서 역시나 한국에 사는 남한에 사는 병아리도 피양피양하지 않을까 싶네요. 남한에서는 삐약삐약이죠. 삐약삐약이에요. 네, 삐약삐약. 그 북한에서는 삐용삐용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삐용삐용? 네, 그게 되게 피양피양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저희가 병아리 울음소리를 또 네. 배워갑니다. 네, 그러면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만약에 장혁 씨, 내가 만약 남한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라고 하시면 난 이랬을 것 같다.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제가 2달 전에 결혼을 했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그 답지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뭐 다시 태어나도 너랑 살았을 거야. 뭐 이런 말 안 하면 제가 쫓겨납니다. 네. 그의 상상은 되게 행복한 상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네, 답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일을 내가 했었을 것 같다. 내 성향상, 성격상. 지금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권투 선수가 한 말인데 처음 맞기 전에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 네. 저희 탈북민들한테 사실은 되게 어울리는 말이에요. 탈북을 할 때는요,
대한민국의 사회에 가서 어떤 꿈을 이루리라고 모두가 생각 하나쯤 가지고 와요. 네, 근데 현실이라는 벽에 이제 부딪혀보고 쳐맞으면서 그 계획을 수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떤 삶을 살지 최종적으로 결정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이랑 제가 지금 하는 고민이랑 같은 선상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 저도 이제 마음의 안정을 얻을 텐데 참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 반대로 오 박사님, 내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하면 난 이랬을 것 같다.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젊은 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이 그 유튜브로 해가지고 촬영하고서 하는 것을 되게 선호한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지금 유튜브로 소통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저도 한번 그러지 않았을까, 뭔가 좀 기회로 삼지 않았을까, 좀 나가고 싶은 마음이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되게 금수저야만 가능한 건데. 그런가요? 금수저는 아니고 한 동은수저까지는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봐야지 알겠죠, 역시. 예. 왜 금수저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무래도 유튜브라는 것이 외국하고의 창이다 보니까 모든 주민들이 접할 수는 없는 거고요. 대부분 한마디로 하면 사상적 검증이 끝난 사람들만 네, 인터넷에 접속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자유롭게 유튜브에 접근하면 이미 네, 민주주의 사회가 그쵸. 됐겠죠. 네, 그런 많은 문제가 있고요. 혹시 그러면 그 정은지 씨도 이제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혹시 남조선의 창 이런 거 하시려고 하셨나요? 뭐 있으면은 했을 것 같긴 네. 한데 저도 고민을 좀 했는데 이렇게 뭐 아니면 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예 지금처럼 방송 일을 준비를 했거나 아니면 네. 그냥 정말 가족이랑 단란하게 평범하게 살았거나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시 저희 또 제자리를 찾아와서요. 오 박사님, 우리가 북에서 오신 분들을 처음 딱 만났을 때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에서 첫 번째 키워드로 이야기했었던 공존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같이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북에서 왔다고 서로 배척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같이 살아야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고 대한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공존하는. 네. 그러면 장혁 씨, 남한 생활하시면서 북한과는 정말 이런 차이가 있구나. 남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제가 지금 2년 차라서 그렇게 확실하게 느낌으로 오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조금 깨달은 건 뭐냐면 북한 사회는 개개인의 특별함을 집단이 이렇게 내려누르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훌륭하고 내가 잘난 척을 하면 안 되고 그게 그 사회 보편적인 미덕처럼 이렇게 융통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다 보면 사실 좀 잘난못이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모두가 겸손하면 유튜브를 하지 않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필요한 만큼은 나 자신을 어필을 해야 살 수 있는 세상이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한 분들이 확실히 조금 자기 어필 이런 게 강하게 있죠. 티 안 내면서 어필하는 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맞아요. 그래도 이제 점차 발전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네. 제대로 줄 선 건가요? 제가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저희 마지막 마무리 공통 질문을 드릴 차례가 됐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 혹은 북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이제 이러한 유튜브라는 매체라든지 아니면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역시나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강의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영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영화도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 탈출한 그 이제 이학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더 빠르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젊은 친구들이 되게 이렇게 시선을 글로벌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뭔가 이렇게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이런 것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북한이라는 사회가 저기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이나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하고 도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 자체가 다른 거죠.
뭐 개인주의를 혐오한다든가 뭐 집단주의만 극단적으로 추구하고 이런 정말 많은 사고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제 마음을 넓게 가지고 그들의 그런 사고의 패러다임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수용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살다 보면 전국 각지에서 오신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죠. 내 출생지는 부산이다, 광주다, 제주다, 또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내 출생지는 함흥이다, 청진이다, 개성이다 하는 분들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내 출생지는 여기다 라고 말하는 분들과 자연스럽게 섞여서 사는 그런 세상이 오겠죠. 그 날이 올 때까지 서울에서 그리는 한반도 스케치북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